양령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늘 그 황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들 세종이 국정을 이제 스스로 운영해 나갈 때 이 세종을 그 보좌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제 황희를 이제 다시 이제 재기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종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상왕이 된 태종. 상왕 태종은 번번이 세종에게 황희의 일을 이야기했다며 오늘에야 경을 만났다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 태종을 반대했지만 그것이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태종은 알고 있었다. 황희의 치세는 세종을 보필하며 꽃을 피운다. 황희는 세종 앞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펼쳐나아갔다. 황희가 5년간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 한 일은 조정의 구조조정. 재상반열의 고위직 관리가 많아 국록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개국 초기에 비해 재상과 중신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있음을 황희는 지적했다. 40명이 안 되던 수가 그 사이 70여 명에 이르러 폐단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황희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태조 초기의 제도에 따라 중앙부서의 몸집을 줄여 재정을 아끼는 동시에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했다. 과감한 결단이었다. 황희의 주장으로 40%가 넘는 30명의 관리들이 구조조정된다. 당연히 황희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주장이 높았다. 그러나 세종은 황희의 의견을 존중해 책사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중대사의 결정에는 황희의 발언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조정에서는 세종이 경은 일을 결단하는 데서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그 결단력 있는 그런 재상이었고, 국가의 대사에 있어서는 아주 결단하고 단호한 그런 의지와 추진력을 가졌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황희의 결단력은 전쟁에도 발휘됐다. 여진족이 평안도를 습격해 조선 병사가 전사하고 민간인이 사로잡히는 변란이 일어났다. 이때 신료들의 의견은 참고 넘어가자는 쪽이었다. 심지어 후하게 대접해달라는 중론이 일었다. 이에 황희는 거세게 반대한다. 모욕을 당했는데도 잠자코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황희는 전쟁을 원했고 세종은 이번에도 황희의 뜻을 따랐다. 황희는 병사의 배치와 작전 지휘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다들 이제 현상유지 중심인데, 황희가 보기에 국방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현상유지에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것, 이런 사안에서는 한번 딱 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세종이 황희는 어떤 결단력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큰 나라의 그림 전체를 가지고 보고 긴 안목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해주는 그런 이제 정승의 역할, 재상의 역할이 바로 그런 파저강토벌에서 발휘했던 황희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황희의 강단에 의정부의 관료들은 고개를 들고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북방 육진을 개척했던 천하의 김종서도 어려워했다. 어느 날 김종서가 술에 취해 공회에 참석했다. 그 모습을 본 황희는 김종서를 앞에 두고 다른 하급관원에게 일러 김종서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니 고쳐주라 이른다. 김종서는 이 일을 두고 전장에서도 낯빛이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고 말했다.
세종은 그런 황희를 늘 곁에 두고자 했다. 심지어 황희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출사의 명령을 내렸다. 이미 황희는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기복의 명을 받고 3년상을 치르지 못한 바 있었다. 황희는 무사태평한 시기에 왜 전례를 무너뜨리시느냐 아루했지만 거절당한다. 세종은 그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하염없이 황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희는 부친과 모친의 3년상을 왕명으로 인해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유교에서는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좀 그 3년상 기간을 채우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세종대왕께서 굳이 기복을 하게 하죠. 그것은 그만큼 당시 국정 운영에서 황희 선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세종대왕의 황희 선생에 대한 신임이 아주 높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파격적으로 대우하며 아꼈다. 이조 판서에 이어서 곧바로 우의정을 제수했고 1년도 되지 않아 좌의정으로 승진시켰다. 세자사까지 겸하게 하며 이로부터 4년 뒤엔 영의정에까지 임명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맹사선거 황희가 발탁이 돼요. 세종 9년에. 그때부터 이제 이런 세종의 사람들로 중요한 의정부가 꾸려지면서 이 효과를 거두게 되지요. 세종 8년까지만 해도 세종 굉장히 무능력한 그런 왕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백성 사이에서 양령이 왕이 됐으면 안 그럴 텐데 충령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이다 이런 사람도 하고, 세종 9년부터 황희하고 맹사성이 이제 그 정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정화되면서 어떤 농사라든가 민생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부분, 외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착착 그 일이 진행되고 있죠. 세종의 태평성대가 열리고 있었다. 정치가 안정되고 민심이 왕을 따르자 세종은 문화창달에 힘을 쏟아부었다. 정치적 격변기나 혼란기였다면 훈민정음은 창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훈민정음과 더불어 손꼽히는 세종의 업적, 아학도 정비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천문역법에도 발전이 있었다. 천문시계인 혼천이나 해시계가 제작되었고 세계 최초의 우량계 추구기도 만들어졌다. 세종을 보필했던 황희의 역할이 이 태평성대에 숨어 있었다. 계속하는 얘기가 황희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 세종시록에서 가장 많이라고 하는 말이 황희 말대로 하라인데, 저는 그것이 바로 국왕들의 그런 신뢰, 황희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어떤 사안들이 이제 논의가 될 때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보였다라고 이제 졸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관료사회 조종자로서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세종대의 태평성대 속에서 황희 선생이 담당했던 그러한 역할이 아니었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희는 세종이 승하하기 1년 전까지 조정을 떠나지 못했다. 평생의 벼슬살이를 마치고 반구정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의 나이 87. 황희는 반구정에서 갈매기를 벗삼아 3년을 지낸다. 문과에 급제한 뒤 28배 성균관에 나아가 87가지 관직에 있었다. 60여 년간 조선을 돌보는 동안 6조 판서를 모두 거쳐 삼정승을 24년간, 영의정을 18년간 역임했다.